리칭을 위한 스캐플라의 치료 실습입니다. 리칭을 할 때 스캐플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없으면 안 됩니다. 스캐플라의 움직임이 없이 리칭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2대1 스캐플러 휴머럴 리듬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점을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상지 같은 경우 하체, 하지, 트렁크 이런 거를 너무 모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겸손하게 얘기해서 너무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 꼭 아셔야 됩니다. 트렁크와 하체를 모르시고 상지를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지에 대한 모티베이션 자체가 이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휠체어 인블레이션만 시키려고 OT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게이트를 목표로 일단 하시고 게이트를 한 다음에 발동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스티칭에서 운동을 시키더라도 게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팔에 관련된 모티베이션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힘든데 열심히 버티다가 몇 년 뒤에 내가 근데 이걸 왜 하고 있었지? 그러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죠? 다시는 그 병원에 발 들여놓기 싫은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열심히 버텼어. 좀 힘든 병원, 저는 이제 그 병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병원 인턴 2기 출신이거든요.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는. 아주 사람을 작살을 내, 아주. 물론 저도 그 주축에 있었죠, 사실은. 당하기만 한 건 아니죠. 나도 했지. 5년 동안 이 힘든데 그래 내가 한번 버텨보자. 그러니까 젊은 날에 지금 생각하면은 젊은 날에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지만 당시에 내가 왜 버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일단 하다가 5년 딱 하고 나서 하기 싫더라고. 아예 그 병원 자체 가기가 싫더라고요. 안 갔어요.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하고 싶으면은 하게 되어 있고 하기 싫으면 아예 안 하게 돼 있어요. 팔만 가지고 치료했을 때 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피지컬적으로는 트렁크 파트나 웨이트 베어링 게이트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인지적으로는 모티베이션으로 그게 어떻게 환원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경계 치료는 확률 높이기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A 받고 어떤 사람은 F를 받잖아요. 우리도 환자분도 똑같아요. 내가 똑같이 가르쳐도 환자분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1대1 케어를 다행히도 하잖아요. 1대1 케어를 한다는 거에 장점을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환자분의 특성에 맞게 각각 잘 해줄 필요가 있다. 그 해주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리칭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림을 띄워놨는데, 환자분은 다 이런 식으로 리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이 이 리칭을 하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기 힘든데 이렇게 할까를 아셔야 돼요. 우리 환자분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불편한데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환자분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치료는 나는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환자분의 머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치료가 하기 싫은 치료예요. 하기 싫어. 근데 이제 그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 때 공부 뒤지게 안 하다가 사회 나와보니까 좀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사회 나와보니까 확실히 뼈저리게 느껴지죠? 돈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신청해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 사실 돈을 내고 공부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이제 어떤 나의 동기부여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마인드를 환자분한테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왜 당신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거부감이 생긴다고. 내가 원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자분은 이만큼만 그냥 쓰고 살고 싶은데, 브레인에서는, 환자분이 그런 게 아니라 환자분의 머리에서 이미 이제 손상됐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에서 꾸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바꿀 수 있는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좋은 긍정적인 면과 변화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처럴도 잘 맞춰서, 그러니까 포스처럴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다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어깨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상당히 이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 일어나는 분들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깨 내려 치료합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어깨 내려를 하면은 어깨가 내려가겠지, 당연히. 근데 어깨를 내리고 팔을 드세요. 여러분들은 해보실래? 되나 이게? 되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어깨를 환자분이 잘 내려서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환자분의 뇌에서 갖고 있는 기능으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냐? 이거를 따질 줄 아셔야 된다. 왜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건 이미 이제 기능을 상실했어. 당연히 내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다행히도 뉴럴 플라스티시티 메커니즘이라는 걸 다행히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맞춰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이렇게 손상된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돼. 이 부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돼요. 이 부위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자세로 만들어내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다행히 운동 동원 순서가 잘 맞으면 이것도 해결이 가능하더라는 거지,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잘 세팅해가지고 체중 지지도 잘 하시고, 이 그림이 이제 체중 지지가 안 된 그림이에요.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보면은 꼭 오른쪽으로 체중 지지 하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세가 좋은데도 팔 트라이세ps 액티베이션이 안 됐었어요. 마치 체중을 이동시킨 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마치 이쪽으로 체중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디뎌서 간 게 아니라 얘를 든 거야. 저의 치료법 내에서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치료입니다. 이걸 고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따가 혹시나 제가 시간이 되면은 경험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는 거랑 이렇게 드는 게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쪽에 체중 지지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약에 운동을 시켰다, 그런 경우 옛날에 많거든요. 보면 건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체중 지지 시켜주겠다 그러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몇 프로까지 맞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건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환측의 체중 지지를 시켰을 때 이쪽의 체중 지지가 몇 프로나 될까? 이분도 역시 한 7, 80%의 체중이 넘어가 줘야지 이게 리칭이 나올 텐데 계속 여기서 밀기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상상을 해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밀면 얘는 어떻겠어요? 말 듣고 나면 되게 상식인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상을 못 하거든요. 얘는 힘이 센 쪽이고 얘는 힘이 약한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거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따라서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좌우 편차가 심해요, 사람은. 게다가 여기 해위까지 왔어, 뇌졸중까지 왔는데, 이 건강하고 센 쪽에서 이 약한 쪽으로 자꾸 몸을 밀어내면 마비 측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두려움. 무섭다라고 하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낭떠러지에서 계속 밀어내는데 내가 여기서 팔을 벌리고 있을 수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하시고 있지 않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거부터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 고치면 이 사람의 팔은 평생 앞으로 뻗을 수가 없어요. 팔을 앞으로 뻗는다는 건 아주 안정적인 상황에서 가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됩니다. 몸을 움츠린다라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면 일단 팔부터 당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거를 뻗어요?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 이동을 시킬 줄 아셔야 된다. 이 환자분도 한번 일사의 쿼드리플레이지아 환자인데, 앞으로 나란히를 했는데, 이것도 리칭이죠. 이것도 리칭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버틴다고, 여기서. 저번 시간 오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팔 든 다음에 허리에 힘 빼세요 그랬더니 팔이 내려가는 이런 메커니즘. 그럼 이분은 역시 이 팔을 뻗기 위해서는 팔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근데 이거를 못 쓰게 해야 팔을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팔을 써야 얘가 약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팔 운동을 해야 등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등에 힘을 빼야 팔에. 근데 등에 힘을 어떻게 빼냐면 그것도 역시 하체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엔테리어로 이렇게 몸을 많이 이렇게 내밀고 있는 자세거든요. 이게 제가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의 위대함이다 이런 말 제가 가끔 쓰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짝다리 제품에 편하잖아요. 이렇게 근력 사용을 안 하니까 편해진단 말이죠. 그게 리가멘트의 힘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환자분 딱 서 계실 때 이게 지금 서 있는 상태인데 힘을 쓰고 서 있는 상태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딩 포지션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리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접힌 걸 보고 알 수가 있죠. 리가멘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가멘트가 이렇게 텐션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야말로 머슬 스핀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늘어나니까 더 가면 안 되잖아요. 리가멘트는 더 못 가게 막아주는 그런 소프티슈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 이제 리가멘트 텐션이 딱 걸린 그 정보가 머슬이 캐치해가지고 더 못 가게 수축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아주 편파적인 수축이 일어나요. 특히나 지금 이 앞으로 지금 걸쳐있기 때문에
엔테리어 파트의 수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포스테리어 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폴스커플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어때? 여기가 이센트릭이 돼야 여기가 잘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뒤쪽이. 그런데 지금 엔테리어 파트에서 못 가게 지금 텐션이 확 걸리면 포스테리어 파트에 힘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거부터. 소프티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치료를 이제 깊이 들어가시면 이런 소프티슈까지 느끼면서 치료를 하시는 건데, 그때 특히 리가멘트부터 먼저. 리가멘트는 이런 역할을 갖고 있다. 캡슐 같은 경우에는 멋을 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한 어떤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뉴얼 세라피를 통해서 해주고, 그리고 또 엑사이트를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치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텐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맞추고 여기 힘이 빠지면 팔에 힘이 들어갈 거다,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롬보이드의 힘을 좀 빼보려고 내가 리칭을 조금 당겼어,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올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담금. 그러면 이 환자분은 역시 이분이 시팅인데 이쪽으로 가는 지금 무서운 거야, 한마디로.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에 내 몸을 내 신체에 실어주지 못했다. 그거부터 해야 이런 걸 고쳐가지고 결국 팔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소해서 그렇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치료가 잘 되면 더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돼. 다른 개념과 이론으로 접근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거 과감하게 그거를 하시는 거는 유지를 하시는데 내 습관대로 더 잘하기는 아직 어려울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가지고 해봤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잘 맞춘 다음에 또 내가 하는 걸 또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는 걸 가지고 치료할 수 있구나를 알게 돼요. 이런 걸 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추가하시고, 그리고 시작점을 내가 이제 근육이 짧으니까 근육을 풀어준다, 이거는 절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짧아서 근육을 풀어준다, 이거는 이 수많은 치료에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치료해. 근력이 약하면 근력 운동 시켜준다, 이게 전부라고 너무 생각한다. 근육이 짧으면 근육을 풀어준다, 근육이 약하면 강화 운동 해준다. 이 두 가지가 거의 100%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근육과 브레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짧아진 걸 늘리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해주면 효과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웨이트 베어링, 운동 동원 순서, 그 다음에 컨센트릭, 이센트릭.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런 특성들이 다 뭐냐면요, 컨센트릭 일어나기 좋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역학적인 요소인데, 근육은 컨센트릭 하기 편해요. 이센트릭, 여러분들 이거 컨센트릭, 힘 줬다, 힘 뺐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힘을 줬다, 내렸다, 이게 내렸다라는 개념이 있고 힘을 뺐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는 힘을 준 게 확실한데 이거는 힘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이것도 힘 준 겁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힘을 줘야 늘어나는 거예요. 힘을 줬다 빼는 개념이 아니라 힘을 줬다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죠? 본성이 구부리기가, 한마디로 컨센트릭이 더 잘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통계야. 같은 근육의 근전도를 쟀을 때 더 적은 힘을 주고도 근수축으로 일으키려면 컨센트릭 먼저,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이센트릭은 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자, 팔을 올린 다음에 자, 내릴 때 집중해, 이렇게 가르치는 트레이너 선생님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리는 것도 이 힘이다, 이거 힘.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자, 올리세요, 다 힘 빼고, 이런 식으로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올리세요 하고 내리세요를 반드시 하셔야 돼, 내리세요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컨센트릭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팔을 자꾸 우리가 내가 짧아진 걸 펴는 것만 자꾸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려고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한테 팔꿈치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구부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육이 짧아진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근육을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근력이 있냐 없냐를 따질 줄 아셔야 돼요. 근력이. 길이가 짧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뭐 우리 엄마가 봐도 이건 근육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근육이 짧은데 근력이 있냐 없냐, 근력이.
그러면 팔 올려보세요. 못 올리잖아. 그 우리 개념으로 이걸 만약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올릴 줄 알아야지 푸는 거지. 이 상태에서 풀어줘서 뭐 할 거예요, 지금? 풀어서 이제 풀면 이게 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푼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A들 이제 돼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풀어가지고 이만큼 내렸어도 그냥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집에.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이러고 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고칠 거냐, 이거를. 그러면 이걸 푸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30분 동안 열심히 당겨가지고 풀었어, 만약에. 그럼 만약에 팔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뭐가 변한 겁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걸. 뭐가 변했길래 여기서 일로 갔다가 수고했어요 하고 일어나면서 다시 이렇게 집에 가냐. 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 뭔지를. 이거를 알아야 이 팔을 진짜 내려서 진짜 ADL에 참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렇게 못 움직인다는 건 근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강직이 근력이 센 게 아니다. 근력이 센 게 아니에요. 근데 머슬 톤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톤은 높다. 왜냐하면 강직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컨센트릭 수축이 지속된다가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컨센트릭 수축이 지속되고 있긴 한데 ROM을 만들 근력이 없는 거야. 머슬 톤은 높은데. 그러면 그 톤과 근력, 길이 다 잘 이용해서 어쨌든 근력을 좋게 해서 그 근력이 ADL에 발동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의 할 역할이다. 근데 제가 지금 머슬은 컨센트릭이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이 팔은 뭐부터 시켜야, 그러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컨센트릭이 잘 되고 이센트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컨센트릭 건너뛰고 이센트릭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면 트라이셉스는 컨센트릭 먼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깐죽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팔은 66%가 당기는 힘이라 그래요. 그것도 따져야 돼, 그러니까. 팔은 당기는 힘, 다리는 미는 힘이 먼저야. 그러면 당연히 마비된 팔은 더 쓰기 편한 것부터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그게 최적화예요. 최적화를 시켜줘서, 그러니까 당기는 컨센트릭을 먼저 시켜줘라. 그러니까 바이셉스부터 시켜주는 게 더 확률이 높아.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브레인에서 하기 싫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일요일 아침에 후회하면서도 올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이제 브레인에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움직여 볼까 할 때까지 꼬시는데, 그 최적화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 환자분도 뭐부터? 이렇게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근육이 우리가 길이가 짧은 상태에서 힘 발동은 약하다 그러고, 근육이 긴 상태에서 고무줄이 픽 나간다는 걸 알고 있죠. 길이 개념은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 이렇게 강직이 있는 길이의 머슬의 길이를 늘리는 목적이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얘가 짧으니까 이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길이를 늘려놓고 힘을 세게 만들어서 최적화 작업을 해서 컨센트릭 수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우리 팩토리리스 메이저 머슬 항상 환자분들 라운드 숄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꾸 펴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컨센트릭. 근데 이걸 컨센트릭 더 잘하게 하려고 내가 수동적으로 길이를 좀 늘려서 액티브한 수축을 만들면 그 다음 펴질까 안 펴질까 한번 해보세요. 제 경험상 펴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게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다. 그리고 리시프로컬 이너베이션, 리시프로컬 이니비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브레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왜냐면 머스큘러 큐타니어스 너브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엑실라 너브가 트라이셉스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서로 지휘하는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가지 머슬을 컨센트릭 시킨다고 해서 얘가 이센트릭 안 나옵니다. 바이셉스 컨센트릭, 이센트릭, 트라이셉스 컨센트릭, 이센트릭을 서로 다르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합쳐주는 거야. 이걸 코디네이션, 어울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내 몸에 어떤 이런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절로 된다, 이거 좀 깨시고, 다 하나의 머슬 하나하나 다 잘 다뤄서 쓰게 만들어주고, 쓰게 만들려면 또 운동 동원 순서도 알아야 되고 역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보단 클로즈 카이네틱 체인이 더 액티베이션이 잘 된다. 그것도 이따 실습 때 또 나와요. 그럼 클로즈 카이네틱 체인에서 컨센트릭부터 기류 확보 잘해서 팔은 구부리기부터 다리는 밀기부터 그 다음에 어떤 각도에서 치료를 시작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최적화되는 거를 여러 개 이제 불러드리는 거를 다 고려하셔야, 그리고 뭐 게이트도 뭐 질질 끌고라도 그 팔 치료하기 전에 게이트부터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 OT 선생님들이 나는 했으면 좋겠어. 걷잖아요? 그 팔이 잘 나와. 지팡이라도 짚어야 되니까, 또 건축으로도 지팡이 짚을 수 있지만 해미가 있어도 워커를 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워커를 짚을 때 또 클로즈 카이네틱 체인에서 액티베이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일말의 근수축이라도 일단 만들어내면 그걸 활용해서 자세를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때려 박는 거야, 거기다. 근데 치료에 벽을 두지 말아라.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들은 다 스캐플라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리칭이 안 나가는 케이스인데,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임상에서 겪고 있는 케이스들이죠. 스캐플라를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이 자세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고 얘도 펴지고 얘도 펴지고 얘도 펴지고. 이제 백머슬들은 이렇게 이센트릭이 중요합니다. 얘네가 이제 이센트릭으로 한마디로 팔을 밀어준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 얘네가 팔을 민다. 탑다운 방식에서는 팔이 끌고 얘가 따라간다의 방법인데, 실제로 이제 피지컬이 발동돼서 팔을 들려면 일단 얘가 밀고 나가야 돼. 그 다음에 팔이 가는 거고, 그 팔이 감으로써 또 얘네들의 동기부여가 더 강해져서 또 오토노믹하게 무브먼트가 발동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잠깐 쉬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에 보시면 사이드라인 포지션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사이드라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만큼 또 신경 쓸 게 있어요. 치료의 절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하는 내용 중에 가끔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환자분이 포지션 체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치료를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일단 사이드라인 포지션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자세를 쓰기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 제가 이제 아직 영상 올리진 않았지만 그 뇌졸중 상지 재활 치료 그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환자분 여기 오셔가지고 찍고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야. 팔을 언뜻 보면 되게 쉽게 재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이 정도 올라가요. 우리는 환자분의 팔이 한 이 정도 올라가면 금방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만 당기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환자분한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누워서 해보세요. 그거 올라가, 팔이. 근데 앉아서 해보세요. 근데 안 올라가. 그럼 어디를 치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누워서 했는데 올라가. 그럼 팔 근력은 사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라인으로 해서 올려보라 그랬더니 이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하죠. 트렁크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앉은 자세에선 잘 했는데 선 자세에서 안 됐어. 그럼 뭐의 문제예요? 하체의 문제, 하체의 문제. 그거는 하지의 힘이 뺏겼을 때 이 올리는 힘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코디네이션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탠딩으로 갔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은, 우리가 뇌졸중 환자분 결국 스탠딩 게이트 하면서도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환자분은 어쨌든 중력에 우리가 대항을 하려면 두 발이, 양발이 다리를 펴서 바닥에 닿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스파인 포지션이나 시팅에서만 치료했을 경우에는 시팅에서는 다리가 일단 펴지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있고, 스파인 포지션에서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던가 다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세가 유지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스탠딩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힘 전달이 유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사이드라인 포지션 같은 걸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사이드라인은 한쪽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딩 자세를 이렇게 재현을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탠딩 포지션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때는 사이드라인으로 엎어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주면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드라인에서 치료를 하려면 사이드라인 라인을 잘 맞출 줄 아셔야 돼요. 이 라인이 틀어지면, 만약에 사이드라인 자세가 틀어지면 스탠딩도 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특히나 여기 돌아올 때 이런 거 여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쓰시면 좋은데, 스트로크 환자분 중에 앉아있을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눕혀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환자분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본인의 팔이, 내가 항상 여기서만 한계를 느꼈는데 포지션을 바꿨더니 내 팔이 올라가는 걸 보여줘. 일단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런 포지션을 써주시면 좋은데,
잘 써야 됩니다. 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만드는 자세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 스캐플라 시간인데 내가 사이드라인을 알려주려고 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캐플라만 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부터 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라인 포지션 만드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런데 장점이 이런 거, 환자분들은 시팅에서 팔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오픈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이드라인으로 가서 이런 자세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면은 오픈, 이런 게 되게 좋아. 그리고 소프티슈에도 도움이 되고, 수동적이지만은 뭐 능동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력에 노출이 안 됐을 때 올릴 수 있는 환자분들은 머슬 수축 같은 걸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이드라인 만드는 것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